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진 두 한국인의 비극적인 죽음에 관한 기록입니다. 네, 근데 정말 이상하게도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이 두 사건이 완전히 다른 결말을 향해 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는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로 이어졌는데 다른 하나는 아직도 진실이 뭔지조차 안개 속이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는 바로 태국 파타야의 드럼통 살인 사건, 그리고 캄보디아의 BJ 아영 유기 사건을 비교 분석한 심층 보고서입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는 두 나라의 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뭐랄까 법의 지배와 돈의 지배라는 그 냉정한 현실이 어떻게 한 사람의 정의를 좌우하는지 그 실체를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그럼 먼저 두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태국 파타야 사건, 이게 2024년 5월이었죠? 정말 끔찍한 모습으로 세상에 알려졌어요. 네, 맞습니다. 한 저수지에서 시멘트가 가득 채워진 드럼통이 발견됐는데 그 안에 세상에 30대 한국인 남성 노 씨의 시신이 나온 거예요. 맞아요. 범인들은 같은 한국인들이었고 동기는 그 불법 도박 사이트 수익금 문제였습니다. 아, 돈 문제였군요. 네, 결국 피해자를 납치해서 마약을 투여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거죠. 제가 자료를 읽으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던 부분은요, 이 사람들이 완전 범죄를 위해서 피해자의 10손가락 지문을 전부 잘라냈다는 점이에요. 와, 신원 확인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작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시신을 드럼통에 넣고 시멘트까지 부은 걸 보면 정말 흔적을 완벽하게 없애려 한 거죠. 그야말로 완전 범죄를 꿈꿨던 건데, 근데 태국의 기술령 앞에서는 그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 CCTV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태국은 CCTV망이 굉장히 촘촘하게 깔려 있거든요. 네네.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용의자들이 픽업 트럭을 사고 드럼통을 옮기고 저수지로 가는 그 전 과정을 완벽하게 복원해냈어요. 와, 전부 다요? 네, 이게 바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스모킹건이 된 겁니다. 그렇게 태국에서는 과학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명확하게 드러났군요. 그런데 불과 1년 전 2023년 6월 캄보디아에서 발견된 BJ 아영, 변아영 씨 사건은 시작부터 완전히 달랐어요. 맞아요. 붉은 돗자리에 쌓인 채로 발견됐는데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은 현지에서 무허가 병원을 운영하던 중국인 부부였고요. 이 부부 주장이 정말 황당하죠? 네, 자기들 병원에서 아영 씨가 혈청 주사를 맞다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서 사망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시신을 그냥 유기했다. 딱 이거잖아요. 그렇죠. 전형적인 의료사고라고 발뺌을 한 겁니다. 아니 근데 자료에 묘사된 시신의 상태를 보면 이게 어떻게 단순 사고일 수가 있나 싶어요. 맞아요. 얼굴이 심하게 부어서 함몰되어 있었고 목뼈는 부러져 있었고 온몸이 멍투성이 났다고요. 이건 누가 봐도 폭행의 흔적인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결정적인 의문점이 나옵니다. 어떤 거죠? 발견 당시 피해자는 상의 속옷이 없고 하의 속옷은 거꾸로 입혀져 있었다는 점이에요. 잠깐만요. 거꾸로요? 네, 이건 성범죄나 아니면 끔찍한 고문이 있었을 가능성을 아주 강하게 암시하는 정황 증거거든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하지만 피해자들은 끝까지 부인했고 태국 사건과 달리 초기 부검은 지연되고 현장 보존도 엉망이었어요. 아, 그래서 이런 의혹을 입증할 물증을 확보하는데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이렇게 수사 과정부터 확연히 달랐으니 당연히 판결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겠네요. 태국 쪽 결과는 정말 빠르게 나왔죠? 네, 굉장히 신속했습니다. 사건 발생 약 8개월 만인 2025년 1월에 판결이 나왔으니까요. 8개월 만에요? 네, 주범 김 씨에게는 무기징역, 이게 사실상 30년 이상의 중형이고요. 공범 이 씨에게도 징역 25년이라는 무거운 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가 양형 이유로 돈을 목적으로 동포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반인륜적 범죄라고 아주 못을 박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범죄의 중대성을 명확하게 인정한 겁니다. 네. 물론 유족들은 사형을 원했지만 피해자들이 한국으로 송환돼서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 등이 좀 참작됐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의 무기징역은 가석방 가능성이 열려 있어서 유족들의 분노는 여전하다고 자료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듣고 보니 캄보디아 사건은 2025년 하반기인 지금까지도 최종 판결이 안 났다고요? 거의 2년이 다 되어가는데 말이죠. 네, 단순히 재판이 길어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요? 바로 혐의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논란입니다. 검찰은 고문을 동반한 살인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게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종신형까지 가능해요.
그런데 변호인단은 뭘 주장하는 거죠? 끈질기게 업무상 과실치사, 즉 의료사고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만약에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이면 형량은 징역 1년에서 3년 수준으로 그냥 뚝 떨어져요. 살인과 사고는 하늘과 땅 차이니까요. 재판이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표면적인 이유는 증거 불충분이라는 거죠. 네, 부검에서 명확한 약물 반응이 안 나왔다는 핑계를 대고요. 하지만 자료를 보면 그 이면에 뭔가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뉘앙스가 아주 강하게 풍겨요. 정확히 보셨어요. 현지 중국계 자본의 영향력, 즉 보이지 않는 손이 재판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아주 짙습니다. 결국 초동 수사가 부실했던 게 이런 의혹을 키우고 재판 전체를 미궁으로 빠뜨리는 빌미를 제공한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듣다 보니 정말 이상한 점이 있네요. 태국 범인들은 잡히자마자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태국 감옥만은 피하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왜 캄보디아 사건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둘 다 똑같이 한국인 피해자인데 말입니다. 아,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태국 사건의 범인들이 한국행을 원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네.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이고 설령 사형을 피하더라도 그 악명 높은 교도소에서 평생을 보내야 한다는 공포가 엄청났던 거죠. 정말 역설적이네요. 1997년 이후로 사형 집행이 멈춘 한국이 잔혹한 살인범들 눈에는 안전한 도피처처럼 보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국 입장에서도 자국 세금으로 외국인 범죄자를 재판하고 수감하는 것보다 빨리 한국으로 보내버리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한 거고요. 아, 그래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송환에 협조해 준 거군요. 네, 그럼 캄보디아는 왜 다른가요? 바로 속지주의라는 벽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범죄가 일어난 장소가 캄보디아 영토이고 아, 속지주의? 한국이 재판관할권을 강력하게 주장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캄보디아 사법 시스템이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에 얼마나 취약한지는 공공연한 비밀이고요. 우리 수사팀이 현지에 파견되긴 했다면서요? 네, 같지만 부검이나 증거 확보 같은 핵심 과정에선 거의 들러리 신세였다고 해요.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정의가 다른 나라의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리는 참 안타까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아까 범인들이 태국 교도소를 그토록 두려워했다고 하셨는데 그 실체가 궁금해지네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에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던데요. 아, 네. 별명이 살아서 나갈 수 없는 큰 호랑이, 빅 타이거라고 불리는 뱅쾅 교도소.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합니다. 사람을 산채로 잡아먹는다는 의미에서 붙은 별명이에요. 이곳에 수감되면 처음 3개월 동안은 발에 무거운 쇠사슬, 그러니까 족쇄를 차고 생활해야 합니다. 잠시만요. 족쇄요? 지금 21세기에 아직도 그런 비인간적인 처벌을 하는 곳이 있다고요? 네, 그게 현실입니다. 수감 환경은 더 끔찍해요. 약 7평 남짓한 좁은 감방에 25명에서 많게는 50명까지 수용된대요. 7평에 50명이요? 네, 당연히 누울 자리가 부족해서 모두가 옆으로 누워서 칼잠을 자야 하고요. 찜통 같은 더위와 끔찍한 악취, 온갖 질병에 들끓는 그 공간 자체가 살아있는 고문인 셈입니다. 아, 파타야 살인범들이 왜 그렇게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빌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정말 끔찍하네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속 캄보디아의 프레이사르 교도소에 대한 묘사예요. 아, 그곳은 또 다른 의미로 충격적이죠. 네. 여긴 정반대 의미로 충격적이에요. 돈으로 사는 프리미엄 호텔이라뇨? 믿기 힘드시겠지만 그 표현이 과장이 아닙니다. 캄보디아는 아예 정부 차원에서 호텔형 감방 건립을 추진했을 정도로 교정시설의 부패와 상업화가 심각해요. 정부 차원에서요? 네. 그래서 BJ 아영 사건의 피해자들처럼 돈 있는 수감자들은 수천 달러의 뒷돈을 찔러주고 VIP 셀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VIP 셀이라뇨? 교도소에 VIP가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요. 그 자료에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이라고 나와 있던가요? 말이 안 되는 게 현실인 거죠. 자료를 보면 거의 호텔 수준입니다. 호텔 수준이요? 네. 교도소 안에서 자유롭게 스마트폰을 쓰고 외부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건 기본이고요. 에어컨과 TV가 완비된 독방 생활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와, 징역형을 사는 게 아니라 돈 내고 장기 휴가를 즐기는 거나 다름없죠. 정말 기가 막히네요. 한쪽에서는 가난한 수감자들이 마실 물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죽어나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돈 많은 범죄자들이 그런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니. 네. 그것이 바로 캄보디아 교정 시스템의 민낯이자 유전무죄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현실입니다.
오늘 이 자료들을 쭉 따라와 보니 정말 극명하게 다른 두 개의 정의를 마주한 기분이에요. 그렇죠. 태국에서는 과정이 아무리 가혹하더라도 어쨌든 국가 시스템에 의한 처벌이라는 게 명확하게 작동했잖아요. 네, 시스템이 있었죠. 그런데 캄보디아에서는 정의라는 단어 자체가 돈과 권력 앞에서 힘을 잃고 길을 헤매는 것처럼 보여요. 맞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사건에서 가장 찝찝하게 남는 미스터리를 다시 한번 짚어야 해요. 아, 그 속옷. 네, 바로 그 거꾸로 입혀진 속옷입니다. 이건 단순 의료사고가 절대 아니라는, 성폭행이나 고문 후에 범인들이 당황해서 황급히 옷을 입혔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단서거든요. 네. 그런데도 캄보디아 수사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해명 없이 피의자들의 주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건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거나 혹은 진실을 일부러 덮으려는 의도적인 침묵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사건은 단순히 개별적인 비극을 넘어서 동남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양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등 같기도 해요. 맞아요. 중요한 지적입니다. 예전처럼 교민사회 내부의 이권 다툼을 넘어서 이제는 현지의 치안 공백을 틈타 외국인들이 한국인을 범죄 대상으로 삼는 일이 더 다양해지고 있다는 신호인 거죠. 결국 이 자료들이 보여주는 건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 정의가 고정된 가치가 아니라 가격표가 붙은 상품이 되어버렸다는 현실입니다. 가격표가 붙은 상품? 네. 태국은 그 상품을 국가 시스템의 엄격함으로 포장해서 범죄자들에게 공포를 팔고, 캄보디아는 돈이라는 열쇠만 있으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문을 만들어 놓은 셈이죠. 피해자의 국적은 같은데 정의의 값어치는 완전히 달라진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죄를 짓고 지옥, 태국 뱅쾅으로 갈 것인가? 돈을 내고 호텔 캄보디아 프레이사르로 갈 것인가? 네. 이 잔인한 질문이 현실이 된 곳에서 희생된 한국인의 영혼은 아직도 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이 자료들을 다 읽고 나면 결국 여러분께 이런 질문이 남을 겁니다. 만약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이 해외에서, 특히 돈이 법보다 강한 나라에서 이런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어디까지 힘을 써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더 할 수 있었던 외교적 노력은 없었는지, 혹은 앞으로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